용감한 토크쇼 직설이 돌아왔습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그런데 요즘 뉴스를 보면 흥이 안 난다, 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분들 많으시죠. 이럴 때일수록 어렵고 복잡한 현실 외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가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오늘보다는 조금 더 나은 내일이 될 것이란 마음으로 직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흥이 안 나는 이유,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일 겁니다. 올해가 개묘년,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하는데요. 토끼는 작지만 또 깨와 재주가 많은 영민한 동물로 꼽힙니다. 새해 우리 경제도 토끼의 지혜를 빌려서 이 위기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시간 준비했습니다. 여야의 대표적인 경제통 두 분과 함께 2023년 우리 경제를 살릴 묘수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모셨는데 새해를 맞이한 첫 방송이기 때문에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일단 새해 인사부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부터 할까요? 네,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한무경입니다. 작년 한 해는 대외적인 영향으로 유난히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와 같은 큰 선거가 두 번 있었고요. 그리고 해외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원자재 가격 폭등과 같은 그런 큰 일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지켜오신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3년 개묘년에는 슬프고 힘든 날보다 기쁘고 좋은 날들이 더 많기를 바라고요. 그런 날들이 계속 되도록 입법부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용우 의원님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청 일산서구 국회의원 이용우입니다. 작년 한 해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전망도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항상 새해 시작할 때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엄청나게 힘든 시기를 맞이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그런 위기를 극복하는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IMF 위기라든지 2008년 금융위기도 서로 손잡고 머리를 맞대서 한다면 더 나은 사회로 위기를 극복해냈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국민들이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손잡고 머리를 맞대서 극복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할 역할들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두 분 다 국민들의 힘을 믿지만 또 입법부의 역할도 제대로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국회 얘기부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올해 이제 우리 나라 살림을 꾸릴 예산안이 지난해 말에 통과가 됐습니다. 하지만 법정 처리 기한을 22일 넘기면서 가장 늦게 국회를 통과했는데 늦게 통과한 것에 대한 말씀도 여쭤보고 싶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내용 아니겠습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만족하십니까? 예, 먼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무엇보다 민생을 우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대치하는 모습을 보이며 헌법에 명시한 기한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진짜 국민의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었던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근데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정부가 중점적으로 제안한 부분들이 수정이 되어서 좀 아쉬움이 많고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그 앵커님께서 네. 말씀하셨다시피 기록적인 지각 처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네. 한번 정부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으로서 굉장히 많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좀 아쉬웠던 부분은요. 법인세 인하라든가 법인세. 또는
대한민국 첨단 전략 산업인 반도체 산업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서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법인세와 반도체 예산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을 주셨는데 이용호 의원님은 어떠세요?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이 늦게 처리된 것들에 대해서도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예산안에 기권을 했습니다. 기권을 했어요? 여야가 합의를 했지만 저는 방향 자체가 아예 잘못 설정됐다고 봤습니다. 법인세 감세를 이야기를 하시고 하는 부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올해 작년을 한번 돌이켜보면 하반기부터 유동성 위기가 이제 신용 위기로 전이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올해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신용위험에 의해서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고 네.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는 항상 보면 사회적 취약계층이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라든지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지 않았고요. 특히 한국전력의 국채 발행 한도 같은 경우가 늘어나면 예. 바로 채권 시장에 있어서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발생을 합니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도 취약 차주를 위해서 약 30조 규모의 새 출발 기금을 조성한다고 했는데요. 이것도 국채 발행을 해야 됩니다. 네. 곳곳에서 국채 발행이 필요한 상태고 내년에 올해의 경기를 봤을 때는 네. 오히려 재정이 보듬어줘야 될 사회적 취약계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자체가 저렇게 된다고 하는 경우는 저는 불가피하게 추경 편성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추경이 할 때 또 그 추경의 재원은 무엇으로 해야 될 것이냐 또 국채 발행을 하면서 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에 영국의 토로스 총리가 그런 감세안을 발표를 했다가 네. 국채 발작이 있었던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살펴봐야 될 상황이고요. 그리고 정부가 지출을 재구성해서 24조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 리스트도 제출하지 않았고 실제 과장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살림연구소의 검증 결과를 보면 네. 사업 종류에 따른 감액, 정책에 따른 자연 감액에 따른 뭐 부동산 교부세이나 그다음에 통계의 착시,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융자 사업을 이제 감액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이런 부분들에서 일반 회계를 특별 회계를 전한 거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사회의 취약층을 어떻게 쌓아놔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사실 지금 이 의원님께서 추경 얘기하셨는데 최근에 사실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추경이 상시화된 게 아니냐라는 식의 얘기와 비판들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추경을 편성하지 않으려면 사실 본 예산을 잘 짜면 추경 편성에 대한 어떤 부담감도 좀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은 매년 사실 잘 안 풀리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예. 그 예산안을 짤 때 작년 5월, 6월경입니다. 네네. 그때 당시에 봤던 경제 전망과 그다음에 예산안이 통과될 때 예산안 자체 경제 전망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 경기가 침체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됐을 때 그 취약한 계층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은 본격적인 정액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야당에서는 그런 것들을 주장을 했었고요. 근데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바람에 예산안 처리가 늦어진 거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 의원님은 어떠세요? 지금 뭐 정부안이 한 뭐 거의 6개월 정도 전에 만들어졌고 그 6개월이 지나는 동안 우리 경제에도 많은 상황들이 바뀌었는데 그런 것들이 잘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지적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예, 먼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 국민의힘은 약자를 위한 정부를 표방하고 있고요. 예. 또 우리 당도 약자를 위한 동행위원회까지 있을 정도로 우리가 약자를 챙기는 그런 당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물론 우리가 이게 모든 예산안을 항상 여야가 저는 시각차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는
국가 우리 총 부채가 지금 6천조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 국가 부채를 최소화하고 재정 건전성을 지금 우선으로 해서 예산을 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출 구조를 합리화하는 방안으로 지금 어려운 2023년을 네. 꾸려 나갈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네. 글쎄 지금 이제 오늘이 1월 2일인데요. 벌써부터 추경을 이야기한다는 거는 글쎄 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윤석열 정부가 아마 살림을 굉장히 절약하면서 아껴 쓸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좀 우리 국민들께서 시간을 두고서 정부의 지출에 대해서 한번 좀 열심히 봐주시고요. 물론 초기에 우리가 작년 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우리가 경기 전망이 1.6%로 많이 낮아졌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또 거기에 따라서 정부가 여러 가지 또 정책을 그게 맞는 정책을 저는 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 다 뭐 내용에 대해서는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평가를 좀 해주셨는데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법인세 얘기 아까 해주셨어요. 법인세를 인하를 했는데 이번에 법인세 인하폭이 1%포인트씩 각 구간별로 좀 낮췄습니다. 그래서 최대 법인세 25%에서 24%로 낮아졌고 저희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각 구간별로 이제 1%포인트씩 낮춰진 것으로 일단 합의가 됐는데 뭐 어떻게 보세요? 1%포인트 사실 이거를 한 의원님께 먼저 여쭤보는 게 낫겠네요. 3%포인트 낮추는 게 정부 아니었잖아요. 네네. 좀 불만족스러우신가요? 그렇죠.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지금 현재 예산안 중에서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 그리고 반도체 첨단 전략 산업인 반도체 예산에 대해서 좀 네. 많이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법인세 인하를 저는 좀 더 다른 시각에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법인세 인하의 최대 목표는 결국 저는 투자 확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법인세가 인하가 되면은 투자가 확대된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자료가 있지만 정경련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2% 인하할 경우에 대기업의 고용이 약 2.7%, 중소기업은 4%가 늘어나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투자 비중도 대기업은 6.6%, 중소기업은 3.3% 증가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요. 지금 현재 미중 패권 경쟁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투자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네. 중국을 투자를 꺼려하는 대신에 대만과 싱가포르 그리고 우리나라를 투자 대상국으로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만은 법인세가 20%, 싱가포르는 17%고 우리나라는 이제 1%가 내려서 24%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실제로 노동 유연성은 떨어지지만 예. 대만과 싱가포르보다는 인프라가 훨씬 잘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국이 우리나라를 매력적인 투자 대상 국가로 보고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실제로 이제 법인세에서는 이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투자 유인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법인세 인하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각종 자료를 다 분석해서 낸 결론이 뭐 정확하진 않을 수 있지만 이건 제가 자료를 만든 건데요. 네네. 법인세가 1% 인하가 되면은 예. 좋은 일자리가 10만 개씩 늘어난다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좋은 일자리는 어떤 일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질의 일자리, 네네. 예, 기업이 창출하는? 창출하는 일자리라고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아니고 일자리가 10만 개가 일어난다고 제가 조사해서 좀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통계를 하셨군요. 뽑아봤습니다. 예. 그래서 법인세 인하는 반드시 필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세 인하하면 투자 늘고 고용 늘고 또 다른 나라 뭐 대만이나 싱가포르 같이 우리나라에 같이 거론되는 국가들과의 경쟁 우위에서도 경쟁력을 뒤처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어떠세요? 데이터를 보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를 3%포인트 인하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3% 인하를 했을 때 실제로 투자라고 하는 것은 세금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투자 전망, 미래의 기대 수익이 높을 때 투자를 합니다. 세금의 문제는 거기서 나온 수익을 얼마 차감하느냐의 문제이죠. 근데 이 당시에 분석을 한 결과로서 결과는 투자는 늘지 않았고
기업의 내부 유보가 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이후에 최경환 부총리가 내부 유보 세제를 도입하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세를 낮췄더니 네네. 투자는 안 하고 내부 유보만 많다. 그냥 안 쓰고 쌓아놓는 쌓아놓으니까 네. 투자하게 하려면 투자할 때 인센티브를 주자고 하면서 세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네. 그리고 IMF가 2014년에 전 세계 국가를 다 조사를 한 결과 법인세 인하와 투자의 상관관계는 높지가 않다. 이런 발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난 국정감사 때 추경호 부총리가 법인세 감세의 근거로 쓰인 KDI 보고서는 네. 실제로 98년에서 2012년의 자료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자료를 사용했죠. 그리고 법인세가 인상되었을 때의 숫자를 인하되면 반대로 된다는 경제학적으로는 참 말이 안 되는 자료를 썼습니다.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그냥 예. 바꾼 거다 말씀이시죠? 게다가 아까 한 의원께서 주장하셨던 황성현 교수 정경에 인한 거는 통계학의 그 R-스퀘어 설명이 0.1에 불과합니다. 설명력이 0.1이라고 하는 건 설명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통계학적으로. 그런 데이터를 사용한 것이고요. 또 여당 대표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기업의 이익이 되면 중산층 서민에게도 돌아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이른바 낙수효과. 낙수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업이 이익이 났을 때 배당 성향을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배당 성향은 19.4에 불과합니다. 네. 대만은 54.85, 미국은 37.27 이렇습니다. 게다가 이 배당뿐만 아니라 배당 성향뿐만 아니라 자사주를 매입해서 네. 주주에게 돌려주는 그런 방향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그걸 다 하면 주주 환원율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한 22% 정도 됩니다. 중국조차도 한 30%, 그리고 대만이 거의 50%가 넘습니다. 미국도 한 60%가 넘고요. 그러니까 기업이 이익이 나면 그 기업의 주인에게 돌려주고 이런 관행이 성립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안 된 상태에서 약하다는 얘기군요. 약하니까 내부 유보는 계속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투자로 연결된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입증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바꾸지 않고서는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교정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반도체 관련해서 8% 세액 공제 있지 않습니까? 저희 당은 10% 주장했고요. 8% 기재부 안입니다. 기재부 안으로 통과된 겁니다. 정부 여당 기재부가 통과된 걸 왜 대통령께서는 야당 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배당 성향이라는 게 이제 뭐 당기 순이익 중에서 그렇죠. 배당금 총액이 차지한 비중일 텐데, 그러니까 번 거에 대한 얼마나 내줬느냐, 뭐 이런 그렇죠. 걸 이제 비율을 그래야 따지는데 낙수 그게 효과를 이제 이야기할 수 낮다라는 있어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낙수 효과는 없다라고 해주시는데, 저는 그런 질문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 전 세계적인 좀 글로벌 트렌드는 법인세 분담을 좀 낮추는 트렌드 아닌가, 그런 지적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떨까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법인세율 유효세율을 보면 네네. 23.8%입니다. 그러니까 유효세율을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보면 프랑스는 27.5%, 네. 독일은 26.9%입니다. 또 가장 낮은 게 영국이 15.4%입니다. 근데 영국이 최근에 발표했던 거는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23년 4월부터 법인세율을 19%, 25%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의 경우도 기후 위기 대응을 하기 위해서 네네.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IRF법의 내용 중에는 일부 고소득층이나 이런 기업들에 대한 세금 증가가 같이 수반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지 않은 채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 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감세를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재정 건전성에도 좋지 않은 결과를 낳습니다. 한 의원님 어떠세요? 예, 저희 예를 들어서 이제 결국은 우리나라는 수출을 통해서 그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그런 나라고요. 얘기죠. 예, 예.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에요. 네. 이 외국의 투자는 절대적으로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뭐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보다는 네. 우리와 현재 경쟁하고 있는 국가가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만이나 싱가포르, 우리나라, 심지어 터키까지도 우리나라와 이게 경쟁 상대국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경쟁 상대국과 어떻게 매력적인
매력적인 우위를 보일 수 있는 게 저는 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와 경쟁하고 있는 국가에 대비해서 이 법인세 인하는 물론 필요하다고 보고요. 물론 낙수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좀 전에 뭐 이영우 의원이 말씀하신 네. 그런 자료도 있지만 분명하게 낙수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의 배당 성향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조금 비율이 낮은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점차적으로 이걸 지금 높아지고 있는 성향이 있고요. 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주주들이 그쪽의 기업의 성향을 굉장히 많이 보고 주식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은 과거와는 달리 그런 여러 가지 포인트를 고려해서 이 배당 성향을 굉장히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정부도 이제는 결국은 닭의 문제는 달걀이 먼저나 이건데요. 네. 정부도 이 배당 성향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인세 여기까지만 좀 들어보고요. 저희 또 다른 사안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지난해 말 12월 달에 국회가 굉장히 많이 국민들의 질타를 받았던 게 일몰법이었어요. 지난 일몰법이라는 게 이제 시한을 두고 그 시한이 지나면 법 효력이 없어지는 법안을 얘기하는데 뭐 대표적인 법안이 안전운임제 또 최근에 뭐 화물연대 파업을 하게 된 동력이 됐던 안전운임제 그리고 추가 연장근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30인 미만 사업장에 8시간을 추가적으로 근로할 수 있게 해주는 법안이 지금 지난해 말로 일몰이 됐고 그게 제대로 논의가 좀 안 되면서 지금 연장이냐 아니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 뭐 업계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이용우 의원님 어떠세요? 지금 이게 일몰이 된 겁니까 이거? 일몰이 됐고요. 예. 안전운임제 같은 경우는 화물연대 파업이 되기 전 지난 6월 달에 네네. 이제 12월까지 하기로 했고 협의를 시작했던 것이고요. 그때 그리고 12월 초에는 여당에서 3개 업종만이라도 연장을 하자고 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다른 업종까지 좀 확대를 하자는 입장이었고요. 근데 화물연대 파업이 있고 난 다음에 여당의 입장을 바꿨죠. 아예 안 하겠다. 이런 게 문제가 됐었고요. 그다음 30인 미만의 추가 연장 근로는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을 국회 상임위나 전체 논의를 해야 되는데 네네. 그걸 논의를 하지 않은 채 서로 간의 입장만 얘기했던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저희들도 좀 죄송하게 여깁니다. 안전운임제가 지금 법사위, 그러니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가 돼 있고 그 추가 연장 근로가 환노위 고용 소위 심사에 예, 들어가 계류돼 있나요? 있는 지금 걸로 들어가 알고 있는 거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국회 본회의를 아직 못 간 상황이라고 예, 봐야 되는데 예. 그런 상황에서 일몰이 돼버리니까 많은 특히 업계에 계신 분들, 내가 바로 적용이 받는 분들은 이게 지금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시거든요. 예, 좀 전에 우리 이영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몰은 됐다고 보는 게 맞고요. 이 그럼 효력이 없어졌네요. 네, 없어졌습니다. 예, 그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수 종사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2020년 1월에 도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화주가 지급하는 운송 운임을 운수사업자, 차주, 지입차주 그리고 운송기사가 일정 금액 이상을 보상받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네네. 근데 타이틀이 안전운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3년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안전 확보에 실패를 했다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교통사고 수도 초기보다 네네. 2019년 대비 약 8%가 증가했고요. 네. 사망자 수도 이 법안이 만들어진 이후에 약 43%나 급증했기 때문에 네. 이 안전이라는 제도 이름이 무색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호주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 다른 호주에서만 딱 이런 유사한 제도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네. 근데 실효성과 사회적 비용 문제로 2016년에 폐지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이나 EU에서도 보면 이 안전운임제 대신에 일일 운행 시간을 제한하거나 휴게 시간을 주는 이런 방법들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우리나라도 이걸 한번 좀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국토부도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화주, 운수업자, 화물연대 그리고 차주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같이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를 발족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벌써 4차례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올 1월 중에 안전운임제를
뛰어넘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을 해서 1월 중에 입법과 공청회를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일단 이 안전운임제 효과는 없었다라고 네네. 평가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1월 달에 뭐 공청회까지 한다는 거는 사실 당장 법제화 된다는 얘기는 아닐 텐데 그럼 당분간은 공백기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네요. 그렇죠. 예. 안전운임제가 적용되지 않는 어떤 상황이 연출될 근데,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결국 우리가 이렇게 쭉 그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물류에 있어서 안전운임제가 종료가 됐다고 네네. 해가지고 안전운임제를 다 빼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 화주나 또는 차주가 자연스럽게 합의를 해서 과거의 관행대로 일단은 저는 그 운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서로 합의하에서 저는 운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합의가 될까요? 근데 화주들은 사실 이게 최저임금제 같이 적용이 되니까 내가 괜히 더 돈을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근데- 불만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봐서는요, 경우의 수가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예. 그러나 합리적인 수준에서 서로 쌍방 간에 합의가 드는 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는 이제 과거와 달리 이렇게 합의 문화가 많이 형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화주와 그리고 이 당사자 간에 아마 화물차주들. 어느 정도는 네. 좀 합의가 되리라고 보고요. 그게 이제 빨리 이제 우리가 공청회나 입법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를 속도가-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합의가 잘 되면 좋겠는데 또 안 되는 사업장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울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의원님 어떠십니까? 저기 한 의원님 말씀 중에서 EU처럼 운행 시간을 제한하는 거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 자체가 지금 벌써 논리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시간 이상 연속으로 운전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유럽의 관광차 같은 운전기사 2명이 탑니다. 2명이 타서 교대를 하게 돼 있죠. 아, 그렇죠. 네. 근데 그럴 경우에 임금은 더 올라간 효과가 발생을 하죠. 2명 임금을 줘야 그렇죠. 되니까. 예. 그러니까 휴게 시간을 늘린다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도 임금의 문제입니다. 안전운임제도 사실 보면 네. 실제로 그 노동자가 충분히 휴식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거의 문제입니다. 동일한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논리적으로 모순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네. 예, 그 휴게 시간이나 또는 근로 시간을 준수하는 건 그건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이런 모든 걸 통틀어서 지금 우리 정부가 네네.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거기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저는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미 지난해 뭐 2번이나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면서 목소리를 낸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현명한 좀 어떤 절충한 이런 방법들을 내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앞서 말씀 주신 내용 중에 한전채 얘기 잠깐 있어서 한전채부터 좀 짚어볼게요.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좋지가 않죠. 지난해 말 뭐 저희가 언론에서 레고랜드 사태라고 하는데 그 채권 시장이 경색되면서 자금을 끌어오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졌고 이번에 국회에서 한전채 발행 한도를 2배에서 뭐 5배, 비상시에는 6배까지도 늘려주는 내용의 한전법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이 법이 뭐 한전의 적자를 어느 정도 보전해 줄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반대로는 일종의 채권 시장의 블랙홀 역할이 되면서 여러 가지 채권을 다 끌어가면서 다른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더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한전의 적자를 해소시키는 건 전혀 관계가 없죠. 채권을 발행한다는 건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돈을 빌려오는 것이고 네네. 적자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적자의 문제는 에너지값 상승에 따른 에너지값 인상에 그게 부담으로 그렇죠. 작용되기 때문이다. 그 에너지값을 올리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그렇게 올렸을 때 네네. 에너지 취약계층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쪽에 대해서 에너지 바우처라든지 이런 보조금을 주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러려면 바로 거기서도 국가 재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법을 논의할 때 본회의에서 한번 부결됐던 이유 자체가 보면 정부가 아니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한전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가격을 어떻게 어떻게 하고 네. 또 취약계층에 대해서 어떤 지원책을 하는지 이걸 종합적으로 했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결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부총리나 이러면서 내년
그 1, 4분기쯤 네, 올해죠, 이제. 네. 올리겠다 예. 이런 계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럴 경우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재정 부담입니다. 그걸 만약에 국채로 발행을 한다면 국채 시장이 더 발행량이 늘 수밖에 없고요. 한전도 늘 수밖에 없고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자산관리공사도 늘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 되면 자금 시장에 있어가지고 모든 자금은 국채와 공사채로 쏠리게 되면서 그렇죠. 회사채 시장이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회사채는 고금리로 발행을 해야 되는 발행할 상황이 수밖에 되는 없는 거죠. 상황이고요. 그게 작년 9월에 레고랜드 이후의 사태에서 이렇게 촉발됐던 것들이 신용경색으로 갈 수 있는 아주 안 좋은 상황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중점을 둬야 될 거는 지금 우리가 금리가 이런 상태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면서 발표를 해야 되고 경제정책의 문제를 경제정책의 문제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건 원전 때문이다 등등 이렇게 정치적 레토릭으로 들어가는 순간 경제는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의원님, 그런데 이거 한전법 통과, 국회에 통과했던 얘기는 야당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동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야당도 첫 번째 부결될 당시에 네네. 있어서 여당에서도 반대했던 사람이 있었고 여당 지도부가 전부 자리에 없었던 상황에서 됐던 상황이고요. 예, 예. 야당의 입장에서도 보면 주장했던 내용이 이건 동의를 해줄 수 있다. 바로 한전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에너지 값에 대한 정확한 앞으로의 계획과 취약계층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지 이런 것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앞으로 협의를 해라. 이게 전제 조건이 돼 있는 겁니다. 한 의원님, 지금 사실 뭐 적자는 어쨌든 요금 인상이 아니면은 해결하기가 좀 어렵다. 아니면 뭐 원자재 문제, 국제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될 텐데 그거는 우리 손으로 하기 좀 어려운 문제니까 결국은 요금 인상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니면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도 따라와야 된다는 지적이시거든요. 예, 제가 좀 먼저 말씀 말씀드릴 주시죠. 게 예. 이 한국전력공사법은요. 예. 저희가 지난 여야 상임위에서 다 합의로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에서도 여야 합의로 통과를 시켰는데요. 근데 12월 8일일 겁니다. 아마 본회의에서 부결이 네네. 됐었어요. 근데 우유곡절 끝에 12월 28일 날 본회의에 통과가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2년 한전 적자가 무려 30조 원을 넘었습니다. 네. 적자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엄청 이야기가 길어지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을 때 그러면 과거 정부에서는 왜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았을까? 이런 문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은요. 엄청 이야기가 예, 길어집니다. 한도 끝도 없으니. 문정부 예. 시대는 전기요금을 한 번 올렸고요. 예. 우리 윤석열 정부 와서는 지난 12월 달까지 해서 3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한전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물론 채권 발행이 가장 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한전을 일단 한전이 자금이 돌아가게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채권 발행을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포인트 중에 하나라서 한전채 정액을 요구를 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작년에 한전채가 약 70조 원의 채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올해는 약 예. 10조 원의 미만으로 발행을 하면 이 한전 채권이 채권 시장이 안정이 될 거고요. 네. 그리고 한전에서도 한전 채권을 최소화하기로 네. 지금 경영 안정 전략을 펴고 있고요. 네. 그리고 2026년까지 경영 정상화를 꾀하겠다는 경영 계획서를 저희 국회에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한전에서요? 네네. 그럼 요금 인상은 당분간 계속 아마 해야 되는 거 12월 달에 저희가 뭐 4인 가구에 한 4천 원 정도 인상 요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올해 상반기에 또 한 번 더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래서 참 윤석열 정부가 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전기요금은 우리 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죠. 우리가 한전의 적자를 메꾸고 에너지를 정상적으로 또 에너지를 아주 안정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는요. 이게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불가피하다. 없는 게 이게 모든 윤석열 정부의 어떤 잘못으로 비치기 때문에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현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로서는 당당하게 올릴 건 올리고
네,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게 맞지 않겠나 취약계층은 어떻게 싶습니다. 하죠? 취약계층은 아까 우리 이용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 바우처를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요. 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 바우처를 발행을 하고 그리고 또 아마 발표에 의하면 농사인 경우에는 인상분을 3년치 분할해서 돈을 요금을 받는 걸로 그렇게 아마 여러 가지 이 취약계층을 위해서 방안들을 마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예, 붙이면 해주시죠. 이번 예산안의 문제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네. 에너지값 지금 말씀하셨듯이 바우처 부분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내년 예산에 올해 예산에, 네. 바우처의 예산안에. 예산이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거든요. 아, 없어요. 그리고 예산은 숫자로 얘기하는 겁니다. 정책을 말로 한 걸 숫자로 입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전의 정상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가격을 어떻게 하면 한전 채권 발행이 얼마 되는지를 정확하게 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지 않고 여야 합의였다고 하면서 그냥 안이하게 사안을 처리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전히 좀 여야 입장 차가 많이 보이는 예, 저도 할 상황이 말은 아닐까. 많지만요. 네, 내가 네. 여기서 그냥 네, 다른 여기까지만 좀 들어볼게요. 이슈로 해서 넘어가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채권 문제도 있고 또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게 또 금리입니다. 금리는 뭐 누구에게나 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기업들이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뭐 한계 기업들에 대한 얘기, 부실 기업들에 대한 얘기, 지금 이 시점에 구조조정 할 거를 좀 해서 속가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들도 있는데 한 의원님 어떠세요? 한계 기업들이 어디인지 뭐 좀비 기업이 누군지 입참에 좀 구분을 하고 지원할 기업은 지원하고 뭐 아닌 기업은 또 구분을 해야 되는 거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올해 우리가 경제 전망이 1.6%로 굉장히 좀 낮은 저성장이죠. 수치고요. 저성장이지요. 그리고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이 기업의 환경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구조조정을 물론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분명히 이때까지 우리 과거의 정부들이 이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계속 지원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칼에 어떤 수술을 하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좀 순차적으로 이렇게 경제 상황을 보면서 또 이 산업의 환경을 보면서 저는 순차적으로 매스를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네. 지금 적기가 아니라 보시는군요. 2023년에 예. 이 터키의 이 1분기에 뭐 이렇게 칼을 대야 된다 이런 건 적기는 아니라고 보고 아니라 보세요. 있습니다. 이 의원님 어떠세요? 칼을 뭐 좀 댈 필요가 있을까요? 적기고 아니고와 네. 관계없이 예. 지금의 금리 상황을 감안했을 때 금융감독원에서도 한계기업 평가에서 185개가 나왔고요. 맞아요. 늘어났더라고요. 예, 25개가 늘어났고요. 지금 이 상태의 경제하면 견디지 못할 기업들이 생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기업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산업은행이라든지 각각 기관들이 네네. 어떻게 충격을 흡수하고 이 회사를 어떻게 전환시킬 건지 네. 아니면 그 고용을 어떻게 유지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산업은행의 이야기를 했을 때도 예. 바로 산업은행이 하려고 하면 산업은행 자금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뭐 산업은행의 BIS 비율을 강석훈 회장이 연말 아직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난해 12월 달에 연말에 13%를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은행들은 기준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BIS에 대한. 네. 만약에 그 말 뜻은 다른 말로 해서 네.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 돈도 구조조정을 필요하다. 하기 위한 충격 흡수 능력이 산업은행이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한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도 산업은행의 정자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증자를 해야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이 기업들을 그 단칼에 구조조정한 일은 없지만 네네. 흡수를 하려면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예산안 자체가 네네.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이런 것들이 반영이 제대로 안 돼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추경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네네.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요. 예. 저는 이 상태면 추경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산안이 제일 안 짜여졌다라는 예. 지적이시죠. 사실 아까 한무경 의원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게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6%다라고 해 주셨는데 뭐 원래 전망치보다도 낮고 최근에 우리가 생각하는 잠재 성장률이 한 2%대라고 하니까 그거보다 낮다 보니까 이게 경기 침체냐
침체라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침체입니까? 저는 저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네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또 거기에 저성장까지 네. 겹치기 때문에 저는 참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침체는 물론이고 고물가도 유지가 되기 예, 때문에 예, 스태그플레이션에 예. 초입에 들어왔다. 예, 예. 그럼 올해는 그런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겠네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예, 예, 예. 그래서 우리가 기업이나 또는 정부나 또 개인의 소비에 있어서도 네. 일단은 저는 항상 미연에 방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지금 아직 그런 징조는 없지만 네네. 그런 가능성을 대비를 해서 경제 정책을 짜거나 또 기업 사업 계획을 짜거나 또는 민간 소비에 있어서도 조금은 보수적인 척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의원님 어떠세요? 경기 침체 스태그 혹은 또 스태그플레이션입니까? 저는 그렇게 정의하기는 못하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설비 투자 전망만 봐더라도 마이너스 3.1%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정부 전망치에. 네. 건설 건설 투자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 부동산 PF의 부실 이런 문제 때문에 건설 네. 투자는 지금 자금 경색에서 제대로 되고 있지는 않고요. 상품 수출의 경우도 보면 네. 글로벌 글로벌 경기가 다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늘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전망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부가 1.6%를 예상을 했지만 성장률을. 심지어 농무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성장까지도 예측을 한 기관도 있습니다. 역성장을 할 거다. 예, 이런 상황에서 예. 자, 그 한무경 의원님께서 바로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비가 줄고 설비 투자가 안 되고 하는 상태면 뭘 해주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겁니다. 재정의 역할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같이 고려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작년 무역 적자가 마이너스 472억 불이 인하됐습니다. 맞아요. 이 상황에서 자 역대 최대라고 하죠. 역대 최대죠. 예. 에너지 가격은 올라 수입 물가는 오르죠. 수출은 그만큼 제한돼 있죠. 네. 중국 시장은 막혀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같이 손을 잡고 어떻게 재정을 운영하고 금융 쪽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걸 같이 논의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야가 같이 손잡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해주신 수출 지금 472억 달러 적자로 지난해 기록이 네. 됐다라는 산업부 발표가 있었는데 역대 뭐 가장 큰 규모의 적자라고 해요. 근데 지금 사실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중국 경제도 뭐 최근에 회복 기조를 보이고 있다고 해도 코로나 확산세가 굉장히 심상치도 않고 또 반도체 업황도 사이클이 좋지 않고 그다음에 글로벌 패권 경쟁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도 여전하고 우리나라 특히 수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좋을 게 딱히 없거든요. 어떠세요? 상당히 좋지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 와중에 또 하나가 좀 희망적인 사안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부영 의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중국에서 그 투자를 줄이는 그 글로벌 공급망에 있어서 네네.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대한민국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다는 거는 아까 세금의 문제보다도 그 제도의 안정성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서 뭐 어떤 제도가 있을 때 소송이라든지 안정성이 있어 예측 가능성이 높은 경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수출 기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삼고 많이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걸 물어보는 외국계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래요? 그런 걸 감안해 볼 때 네네. 그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에 우리가 좀 더 능동적으로 제도를 정비한다면 가능할 겁니다. 특히 대만 같은 경우의 경제 구조를 보면 TSMC 반도체가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기업 중심의 구조가 아닙니다. 중소기업의 협업 생태계가 아주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그리고 뭐 납품 단가 연동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통과됐던 건 다행입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줘서 우리 생태계, 경제 생태계를 좀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의원님은
우리가 수출이 굉장히 힘든 한 해가 또 될 것 같은데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예, 혹시 보셨겠지만 2023년 대통령께서 어제 신년사를 발표하셨잖아요. 발표하셨죠. 네. 거기에 보면 대통령님도 우리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걸 잘 인식하고 계세요. 경제라는 용어를 11번을 쓰셨고요. 네, 네. 수출이라는 말을 6번을 쓰셨어요. 그리고 그 수출 중심으로 해서 경제 성장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네. 우리가 경제도 어렵고 수출이 어렵다는 거 다 인식을 하고 계시고요. 결국 우리가 수출이 어려워진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네.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았었습니다. 약 25%로 수출 구조를 보면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우리가 수입 가공해서 중간재를 만들고 이를 중국에 수출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중국이 중간재를 생산하는 기술이 우리나라보다 더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로부터 이 수입하는 게 당연히 줄어들게 되면 우리는 수출이 줄게 돼 있는 그렇겠죠.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우리 윤석열 정부도 이 추출 시장 다변화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안과 라틴 아메리카와 같이 약 5% 안팎의 고성장을 유지하는 그 신흥 시장과 네. 자연 부국을 중심으로 해서 수출을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다행히 최근에 우리가 방산 쪽에 수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5월에도 폴란드하고 약 12조의 방산 수출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방산 수출을 통해서 우리가 그나마 어떤 수출에 좀 많이 기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중소벤처 기업을 대상으로 약 1,200 규모의 방산기술 혁신 펀드를 조성을 또 할 예정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경제통 두 분을 모셨기 때문에 지금 하나만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꼭 처리하고 싶은 법안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거 짧게 좀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전 아까 예. 말씀드린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네네. 주주 환원율이 높아지려면 바로 주주로 대접을 해주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배당 성향과 관련된 그렇죠. 부분이요. 그래서 저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는데 네. 382조의 3이 주주 회사 이사가 주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건 비례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말은 대주주나 소액주주는 차별하지 않고 해야 된다는 그 개정안이 있습니다. 만약 그런 개정안들이 통과되기 시작을 하면 실제로 대만 같은 경우가 배당 성향이 높아졌던 이유도 거기 있고요. 하기 때문에 충분히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올해 이용우 의원님의 법안 발의나 또 행보들을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의원님은 뭘 올해 꼭 처리하고 싶으세요? 예, 그 지난 정부 때 위축되었던 원전 산업 생태계를 강화를 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원전 수출 지원 특별법을 지금 발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수출의 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해 줘야 되기 때문에요. 여기에 지금 중점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이 지금 말씀해주신 얘기 위기 의식에 대한 얘기도 있으셨고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처리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도 보였습니다. 사실 국회가 올해도 예산안을 지각 처리했습니다. 그것도 역대 가장 늦게 말입니다. 여야의 신경전에 예산안은 지각 처리가 관행이 돼버렸고 또 일몰법은 일몰 시한을 넘기는 등 민생은 뒷전이 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여전한 고금리에 부진한 수출, 여기에 코앞으로 다가온 경기 침체까지 외부에서 밀려오는 복합 위기의 상황 속에서 민생은 뒤로 밀리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진 않을지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두 분이 나오셨으니까 국회는 좀 말로만 국민 하지 말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국민들의 걱정을 좀 덜어주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분께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또 저도 기대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용감한 토크쇼 직설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